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헤칠 검찰 수사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은 손꼽히는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건물을 산 건 아내의 결정이었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해서 성사된 겁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심해수색을 다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침몰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결된 게 없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겨냥하고 나섰지만 표대결에서 밀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선 박삼구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칠 검찰 수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해서 손꼽히는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전국에서 뽑은 검사만 13명이 모였습니다. 특정 인물 한 명을 놓고 하는 수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헤칠 의혹이 많다는 거겠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수사 방해, 그리고 별장에서의 성범죄 의혹까지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시선까지 모두 이 수사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단의 면면을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야밤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되면서 검찰 수사가 앞당겨졌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만인 오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검사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차장인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여지검장은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입니다.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부장검사 3명에 평검사 8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특정 인물과 관련한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부장검사 3명은 과거사위원회가 의뢰한 김 전 차관의 뇌물과 당시 청와대의 수사방해 혐의,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 등 총 3개로 나눠 수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둥지를 틉니다. 당장 수사단은 오늘부터 진상조사단이 보내온 자료와 과거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 수사 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을 파헤칠 수사단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직접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제 여환섭 검사장, 청주지검장이라고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수사단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요? 수사 능력을 높이 샀다는 게 검찰의 공식 설명입니다. 여단장은 대검 중수부과장과 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령 구간을 지낸 특수통으로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큰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법조계에서는 적임자다. 그만큼 더 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사 능력만으로 단장을 고르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 워낙에 크고 또 이목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고려한 부분이 있겠죠.
현재 수사 권고된 대상이 다 전직 검사인 만큼 그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를 졸업한 여단장은 김학의 전 차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와 일단 학연은 없습니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을 지낼 때 그곳에서 부부장을 지낸 근무연이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여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장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수사단 규모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아무래도 규명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넘긴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로 이어지게 된 증거가 충분치는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이 사안이 의혹을 받아온 데다 당초 별장 성범죄에 더해서 뇌물, 경찰에 대한 수사 방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더해진 만큼 이 규모에서부터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1, 2차에 걸쳐서 수사를 하였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부실했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의혹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사단이 이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검찰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문 총장은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점검위원회에 검토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수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핵심 쟁점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와 조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 수사단이 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 조사 대상 등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천만 원을 졌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돈을 건네고 이제 받은 시기와 대가성을 따져야 합니다.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의 경우에는 이 경찰과 청와대 양쪽의 말이 워낙 다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대검찰청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예, 한편 누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으니 해외에 나가도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2명의 법무관이 출국 여부를 2번 조회한 걸로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법무부가 이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해 포렌식 조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이런 조회를 시킨 제3자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 2명의 휴대전화기를 법무부가 확보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정보를 조회하기 전후 다른 사람과 연락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두 법무관은 출입국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출금이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한 김 전 차관은 야밤 출국을 시도하다 결국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찰 조사에서 법무관 1명은 호기심으로 조회해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법무관은 조회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제3의 인물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사실을 몰랐다며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전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엔 김 대변인의 사퇴설이 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진 않았다며 노후 생활을 대비한 구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4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11억 원이란 큰 빚을 내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산 김 대변인의 매매가 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입 시기, 대출이자,
내부 정보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논란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김 대변인. 청와대 기자단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몰랐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어제 해명 내놓을 때만 해도 사퇴할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밤사이 기류가 좀 바뀐 것 같군요. 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의 고가 건물 구입 논란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자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내 한 관계자에겐 장관 후보자보다 많은 보도량에 깜짝 놀랐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젯밤 사퇴 결심을 굳히고 사퇴 문구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이 목소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기에 사퇴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사퇴 배경이 된 건 아니지만 여권의 우려 섞인 분위기도 분명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우려를 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 곱지 않은 분위기도 김 대변인의 사퇴에 변수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장관 후보자 임명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국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민감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퇴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줬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선 김 대변인과 함께 최종호 진영 장관 후보자를 묶어 부동산 투기 정부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의 부담이 커진 것도 김 대변인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김 대변인 건은 여론이 돌아섰다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김 대변인이 이제 사퇴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하죠. 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현안 점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사퇴의 글을 전하고 곧바로 문 대통령과 마지막 오찬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를 나서기 직전 기자실에 들러 인사도 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을 테고 어떻습니까? 후임 인선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청와대는 당분간 윤도한 소통수석으로 대변인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김 대변인이 불명예 퇴진했고 최근 장관 후보자들도 잡음이 많았던 만큼 신중하게 후보를 물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한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또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능력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대변인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지 14분 만에 논평을 내고 사의 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 관리를 제대로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 직접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조국 수석이나 이런 인사 관련자들의 책임은 물론 머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떴다방 대변인의 최후라고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사퇴는 당연하다고 평했습니다. 정의당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만 부동산 투기로 통장 잔고는 넉넉해질 것이라며 왜 청와대 인사검증 눈높이는 국민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민주당도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당의 뜻을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 간엔 아직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한미 회담이 북미가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뒤로 남북 간의 정상이 먼저 만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1박 2일 일정이고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정상회담은 이틀째인 11일 이뤄집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과 이번 회담의 상세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한미 정상은 톱다운 외교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등이 포함된 중재안을 가지고 갈 걸로 보입니다. 또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북측과 먼저 비핵화 협의를 하고 와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해달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권유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여러 면에서 자체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언급하며 북한에게 추가적인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이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대북 특사로 보내거나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갈 거란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이번 4월이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9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회담 2주 전 베트남을 찾아왔던 인물이죠.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을 열 거란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북한의 정치 일정을 소화한 뒤가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11일에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선거로 14기 대의원을 뽑은 이후 첫 회의입니다.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까진 김 위원장이 밖으로 움직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은 4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초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무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협력도 요청할 거란 분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1일로 결정된 것도 변수입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전략을 짤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남북 정상은 북미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찍어서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정 씨가 찍은 불법 영상은 경찰에서 확인된 것만 13건인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정 씨가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넘겨지는 겁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정 씨는 불법 영상물을 찍어 카카오톡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데 경찰에서 확인된 것만 13건입니다. 2015년 말부터 9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정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기 3대 중 1대가 초기화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 씨와 같은 대화방에 있던 가수 승리 역시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승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승리 측 인사와 모임을 가진 골프장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은행 부지점장이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은 머리를 다쳐서 끝내 숨졌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블랙박스엔 욕하면서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사고 부위를 살펴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듭니다. 도로 위에 청소차가 보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잠시 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사람까지 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52살 박모 씨였습니다. 차의 옆거울까지 부러졌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54살 한모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졸음운전을 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의 블랙박스에 박 씨가 주차장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첫날이기도 한데요. 여야 지도부는 현장으로 가서 민심 잡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경남 보궐선거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여야당 대표들이 현장에서 격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당 대표 간 맞불 유세를 벌인 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달려가 힘 있는 집권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문석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전엔 고성, 오후엔 창원 일정을 소화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집권 세력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약속하는 거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정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선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정신을 지켜야죠. 우리 민생 경제를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 이제 구도를 넘어 승리를 가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를 가장 중시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제하고 또 요새 젊은 사람 취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취직을 빨리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돼. 안 풀면 우리는 이 서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없애주고 또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PK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신이 속한 당대표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한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렇지.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손 대표가 경남 창원 성산에 머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걸 비난한 겁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창원에서 5%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손 대표 본인 스스로에게 정치적 징계를 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손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원주 의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다음 달 5일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목사나 승려, 신부 같은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된 지 단 2달 만에 지금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세는 온갖 진동 끝에 어렵게 시작했는데 줄여주는 건 속전속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일반 직장인처럼 종교인도 퇴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지난해 이후 생긴 소득분에만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지난해까지 10년간 일한 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1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이후 퇴직해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엔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과세가 시작된 때부터 매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세는 50년 만에 겨우 시작됐는데 완화는 불과 1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선심성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과 상당히 평평해서 어긋났던 부분인데 1차 부분 한 발을 뗀 제도인데 이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한국 화물선인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 서양에서 침몰한 지 2년째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수색 작업을 시작해 사흘 만에 블랙박스도 찾았는데 수색이 아흘에 만에 중단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다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가족들의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무인 잠수정에 달린 로봇팔이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항해 기록을 저장하는 VD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참하게 구겨진 배 선체와 신발, 잔해 등도 보입니다. 이 영상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을 하던 무인 잠수정이 지난달 찍은 겁니다. 잠수정은 수색 사흘 만에 VDR을 찾았습니다. 다시 사흘 뒤에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9일 만에 멈췄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업체와 계약할 때 유해 수습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결렬됐죠. OI 측은 결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해 수습 부분은. 가족들은 간절하게 유해 수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게 없어졌을까 봐. JTBC 최승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족들은 노숙농성까지 하면서 수색을 다시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렵게 심해 수색이 시작돼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도 찾았는데 가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건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한국인 8명을 비롯해 모두 22명이 실종됐는데 사고 원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들을 찾는 수색 작업은 100여일 만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선 깊은 바닷속까지 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 시위와 노숙농성에 나선 가족 중 일부는 직장을 잠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 심해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들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부는 사고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심해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수색을 하겠다는 곳이 없어 추가 입찰까지 간 끝에 넉 달 뒤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2달이 지나 수색을 시작했고 블랙박스와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찾은 겁니다. 하지만 유해 수습이 안 된 채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가족들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지 기후를 감안할 때 지금이 수색하기 좋은 때라며 정부가 빨리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과 조양호 회장 측이 표대결을 벌였습니다.
2라운드가 펼쳐진 셈인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밀렸습니다. 진짜 승부는 조 회장 부자의 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주총에서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회사 정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사가 배임 횡령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바로 물러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겁니다. 투표 결과는 부결.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통과 기준은 넘지 못했습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도 조양호 회장에 맞섰습니다. 조 회장 측근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사실 2016년도에 한진칼의 그 사내 이사로 계셨을 때 한진 해운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표권 700억 원을 인수했다는 거는 이거는 한진칼 주주들의 그 이익을 상당히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KCGI의 반대에도 연임안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1년 뒤에 가려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 모두 내년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하려면 주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은 날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선 경영진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부실한 감사 보고서에 주식 거래가 한때 중단된 데다 자금난 우려까지 불거지면서입니다. 전날 책임지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박삼구 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죠. 관련자들을 처벌할지 여부가 결국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포항의 시민단체는 오늘 지열 발전소 관계자 등을 처벌해달라며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땅을 파고 물을 넣는 과정에서 작은 지진들을 잇따라 촉발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정밀 조사 끝에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지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결국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한 범시민대책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주도한 넥스지오와 자회사 대표 등을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물을 주입하면서 작은 지진이 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작업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지열발전소 아래에 있는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책본부는 지진 피해자들 1,300여 명을 모아 정부 등을 상대로 피해액을 보상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전용했다는 혐의인데요. 정부의 유치원 개혁 방침에 반발해서 집단 폐원과 개원 연기 등을 주도해온 이 전 이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덕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후 직접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이 이끄는 한유총은 반성보단 반발을 택했습니다. 유치원의 비위를 적발한 법이 더 문제단 논리를 펴는가 하면 100군데를 했는데 99군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닌가. 단체 폐원이란 으름장도 놨습니다. 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이달 초엔 개학 연기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도 안 돼 포기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교재나 교구를 산 곳이 이 전 이사장 본인이나 자녀 주소지로 돼 있는 등 원비를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달 중순 그가 운영하던 유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어제 저녁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경기도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던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몰래 옮겨왔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단속 공무원이 건물로 다가갑니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탈모하고
탈 뽑고 나서 여기서 요건 뭐예요? 화염망사기. 네, 요걸로 잠못 처리하는 거예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원래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를 도축하던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란시장 도축이 금지되자 10km 정도 떨어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주로 새벽에 몰래 개를 죽였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십 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설비가 있었습니다. 사법경찰단은 업자 2명을 입건하기로 하고 비슷한 다른 도축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미국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사건의 용의자들이 범행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소위 자금줄에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진 기자입니다.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의 주도자는 35세 멕시코 국적자 에이드리언 홍창이다. 최근 주요 외신은 스페인 고등법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인물과 침입부터 도주의 과정까지 망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조선이 구성원의 노출을 우려하며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공개한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와전됐으며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반북단체를 지지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 전달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로펌 보이스실러 플렉스너의 월로스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조선이 어떻게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지 엘파이스는 당국이 용의자 10명 중 7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금을 대준 단체나 사람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북핵 프로그램 등 민감한 정보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코드명은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뜻의 한국어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주일 전쯤 중국 동부 장쑤성의 화학공단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70명이 넘게 희생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현장 근처 대기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벤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폭발 사고가 있었던 중국 동부 장쑤성 옌청시의 농약 제조 공장입니다. 최소 78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질 측정 결과 사고 현장 인근 1km 내에서 기준치를 넘은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와 수습 작업 과정에서 매몰돼 있던 벤젠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2에서 3km가량 멀리 떨어진 다른 지점에서는 대기 중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벤젠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사고 지역 인근의 지표수 오염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决定对化工园区内新民河、新丰河和新农河3条如灌河渠进行封堵。 오염된 물이 주변 하천과 인근 서해로 흘러들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이번 사고 발생 지역은 우리나라 서남부까지는 직선 거리로 5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다음 달 상용화되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제가 월 5만 원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인가했는데 가장 낮은 요금이 월 5만 5천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LTE 최저 요금제와 비교하면 2만 원 정도 비싼 건데 가계 통신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10대 소년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이 소년은 인천을 경유해서 필리핀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서울로 올 때 탄 델타 항공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콩 서비스를 중단해줬지만 대한항공은 다른 승객 등에게 땅콩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소년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탑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결국 인천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대한항공의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군에 배치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오늘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이며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군은 2021년까지 총 40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산 중턱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의성군 북두산에서 난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험한 산세 탓에 육상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서 헬기 15대가 투입돼 계속 물을 뿌렸지만 해가 지면서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까칠한 사퇴문. 예, 아마도 오늘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같은데 어떤 부분이 까칠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퇴문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까칠한 대변인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 사퇴문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군데군데 까칠한 부분들이 보여서 2차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추가로 내는 해명 중에 앞서 보도도 했지만 이제 주택 매입을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또 추가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바로 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이미 사퇴하기로 한 마당에 자,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대변인 스스로도 너무 구차한 변명이다라는 식으로 사퇴문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예, 전제를 그렇게 달았군요. 너무 구차한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알면서도 너무 구차한 변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굳이 꼭 필요한 또 해명이었나 하는 부분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사퇴문을 보면 또 있는데요.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신의 집을,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기자들이 좀 소개시켜주기 바란다. 시세 차익을 보면은 크게 쏘겠다. 지금 10억 이상 난다고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농담이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번 사태의 본질 또 핵심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 게 부동산 투기 의혹인데, 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가볍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농담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물론 이 역시 김 대변인이 자, 이건 투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항변하기 위한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사퇴문에까지 이렇게 적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당부를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기자들한테, 자, 기자 여러분은 기사를 쓸 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들 그대로 쓰지 말고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당신들의 선배들은 지금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자, 여러분은 젊지 않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지금 기자 초년병들한테 당부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자, 청와대 출입 기자, 저도 해봐서 알지만 보통 반장급은 한 15년 차 이상, 20년 차 이상 기자들이 많습니다. 자, 일부는 김의겸 대변인과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발언이 어떻게 보일지 해석이 좀 안 된다 싶은 건데, 자, 물론 기자 선배로서 또 대변인으로서 떠나는 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박수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중도 퇴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제 나이에까지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부분 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간결하게 쓰는 사퇴의 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도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 대변인의 문제가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바로 오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탄다라고 비판이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했던 대답이 오늘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상식적이라고 보면
매년 애들 유학 자금으로 다 전액 보내신 거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제 소득이 한 1.5억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자금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니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올려서 아들을 도와줬다. 결국 이 얘기는 뭐 본인이 다주택자면서 집으로 돈을 벌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한 셈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박영선을 잡아라. 예, 박영선을 잡아라.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콕 집어서 박영선 후보와 이제 김현철 후보는 사퇴를 공식 요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엊그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늘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이름만 중소기업 장관, 중기 장관 후보자이지 내용은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특임 장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국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박 후보자가 그 행정부의 장관, 국무위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강력한 반발인 셈입니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또 새로운 추가 증거 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박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박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났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 3월 13일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점심을 누구랑 먹었냐인데 예. 보시면은 뭐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일정에 보면 고엽제 전후회 총회장을 만났던 일정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한테 제출했던 그 정치자금 추계를 보시면 황교안 장관과 점심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야당에선 바로 이 지점이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냐. 따라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착각해서 잘못 적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 오찬을 했던 사람이 박 후보자의 지역구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 뭐 별개로 좀 더 한국당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불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야가 계속 부딪히는 거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아직 축제는 공식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엔 벚꽃이 만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엔 또 비가 와서 축제 기간에 벚꽃이 다 남아 있을지 걱정도 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승지 기자, 아직 축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정말 배기자 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연분홍 터널이 펼쳐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군항제는 진해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이곳 여자천, 특히 제 뒤로 보이는 로망스타리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연인들이 많이 찾다 보니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입니다. 여자천 일대 1.4km에는 수백 그루의 벚나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은 꽃잎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만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핀 건가요? 네, 로망스타리 옆에 있는 이 벚나무를 포함해 바로 옆에 세 그루가 기상청의 기준목입니다. 이 나무들이 80% 이상 꽃이 폈을 때 만개했다고 기상청이 공식 발표하게 되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6일 여자천 벚꽃이 만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이나 빨랐습니다. 꽃이 빨리 핀 만큼 인파도 일찍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8만 명이 다녀갔고 오늘은 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창원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이번 주말에는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봄꽃 구경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비가 올 수도 있다고요? 네, 주말 내내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 충북, 경북 등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10cm가량 눈이 쌓일 수도 있어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지만 대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꽃샘 추위를 일찍 핀 꽃들이 버틸 수 있을지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여자천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이른바 장학선 수사, 검경개혁 불러올까 이런 주제로 신예리 국장이 진행합니다. 또 뉴스 외에 전해드리는 소셜 라이브에선 오늘 새로 꾸려진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특별수사단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